관장들 반가워요. 금요일입니다. 힘내서 갑시다. 미세먼지는 좀 있지만 11월 16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최 반장, 어제 국회 본회의가요. 그 정족수 미달로 아예 열리지도 못했잖아요. 네. 국회의장도 아주 참담하다 이런 심정을 밝혔는데 잠시 후에 여야 대표들이 만찬을 함께 한다면서요? 네, 매달 그 모임 이름이 이제 초월회라고 있잖아요. 예. 이번에는 국회의장 공간에서 부부 동반으로 좀 친목 성격의 모임을 갖는다고 분위기는 합니다. 좋겠네요. 근데 아무래도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니까 지금 좀 경색에 빠진 지금 국회 분위기를 좀 풀 수 있는 돌파구가 될까요? 네, 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될 거예요? 될 거예요?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더듬어요. 네, 신 반장.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전하면서요. 네.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 2명이 나올 것 같다. 유력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 명이 역전당했다면서요? 네, 이 캘리포니아의 39선거구에 출마한 공화당 소속의 영김 후보인데요. 네. 당선이 되면 최초의 한국계 여성 맞아요. 하원의원이 될 전망이었는데 네. 우편 투표가 개표가 시작이 됐는데 네. 그만 역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 아직도 수만 표가 남아 있어서요. 끝난 거 아니에요? 네, 재역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떨리네요. 들어가서 일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부터 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밝힌 내용인데요. 지난달 중순 불법 입국해서 억류에 있던 미국 국적자를 북한이 추방하기로 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앙통신 보도 내용을 보니까요. 10월 16일 미국 공민 브루스 바이런 로렌스라는 사람이 북중 국경을 통해서 불법 입국해서 그동안 억류돼 왔다 이런 사실을 밝히면서요. 조사 과정에서 미국 중앙정보국 조종에 따라 불법 입국했다는 데 대해서 진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렌스라는 인물이 정말로 미 중앙정보국이라고 하면 CIA잖아요. CIA가 파견한 인물인지는 저희가 확인할 방법은 없고요. 하여간 북한이 그를 더 억류하는 대신에 추방키로 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반장들도 기억하겠지만은 지난 5월이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그동안 억류해 왔던 미국인 3명을 석방한 적이 있었잖아요. 하여간 이번에 다시 그 억류돼 있던 미국인을 석방한 걸로 봐서 북한도 북미 대화의 끈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 얘기만 전하면 또 분위기가 좋은데 또 북한 문제를 언급했으니까 요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첨단 전술무기 시험을 지도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이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방송 내용을 보면요. 시험이 성공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 국가의 영토를 철벽으로 보위하고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군의 무기 시험을 현장에서 지도한 게 지난해 11월 ICBM급 화성 15형 발사 이후는 처음입니다. 한 1년 정도 됐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일단은 다소 지지부진한 북미 협상을 앞두고 미국을 견제하는 또 압박하는 그런 효과를 누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요. 우리 정부는 북한 매체가 언급한 무기를 신형 장사정포 정도로 지금 아마 추정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또 이런 해석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첨단이라는 표현을 쓴 걸로 봐서 어쨌든 북한 주민에게 군사강국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고 또 전술무기라는 표현을 쓴 걸로 봐서는 대외 무력 시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일단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신 반장 발제 때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여야 대치 국면이 가팔라지고 있는 국회 상황과 사법농단 수사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북미 후속협상 등 외교안보 이슈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 수사 결과 발표, 또 강원랜드 재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협치를 다짐한 지 단 열흘 만에 국회가 냉각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민생 법안 등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보수야당은 대통령의 인사 등을 문제 삼으며 국회 일정을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죠. 15일 앞으로 다가온 예산안 처리 시한, 또 여야가 합의한 윤창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강대강 대치가 벌어지고 있는 국회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5일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청와대에 함께 모였었죠. 이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가동하고 협치를 약속했습니다. 이때 식탁에 올랐던 게 바로 탕평채였죠. 이 조선 영조가 노론과 서론, 당파를 가리지 않고 고루 등용하고자 실시한 탕평책을 논하는 자리에 처음 올랐다 하여 탕평채라 부른다라고 우리 신장금이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 열흘이 지난 어제 국회 본회의장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보시다시피 텅텅 비어 있었는데요. 두 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된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고 또 예산안 심사 도중 경제사령탑을 교체한 건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을 해임하라고 요구하면서 국회 보이콧에 나선 겁니다. 결국 여야 이견이 없었던 90여 건의 민생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흘 전 함께 나눠 먹었던 탕평채가 이 말짱 도루묵이 된 건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최장금이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임진왜란 당시 피난을 가던 선조 임금 한 어부가 잡아준 묵이라는 생선을 보고는 어허, 그거 참 맛이 좋구나. 앞으로 이놈은 은어라고 부르거라 라면서 이 새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고 궁에 돌아온 선조, 그 맛이 생각나 은어를 대령하라 라고 했는데요. 먹을 게 마땅치 않았던 전쟁 때와 달리 온갖 산의 진미가 넘쳐나는 궁에서는 예전 그 맛이 난리가 없었을 겁니다. 자, 선조, 맛이 형편없구나. 도로묵이라고 해라 라고 했고요. 그래서 도로묵이 도루묵이 됐고 앞에 말짱이 붙어 지금의 관용어가 된 겁니다. 참고로 요즘이 바로 이 도루묵 제철입니다. 자, 아무튼 정치권의 냉각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보이콧은 국회 일정을 볼모로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자, 이에 대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더 날이선 대답으로 반박했습니다. 20대 국회 들어 야당이 상임위와 국정감사, 의사 일정을 보이콧한 사례가 오늘까지 14번이나 됩니다. 이쯤 되면 보이콧 중독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말로는 7대 인사 배제 원칙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정권이라면 실컷 강팔아놓고 적폐 정권으로 규정한 박근혜 정부보다 더 비열하고 추잡한 채용 비리와 청문회도 무시한 독단적 임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동시에 야권에서는 연일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내년 초 결과를 본 뒤에 그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그러나 한국당은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건 결국에는 박원순 감사기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재명 시장에 비해서 엄청난 지금 특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나서서 박원순 지키기라도 해야 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차라리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십시오. 자, 때마침 오늘 예산정책협의차 민주당과 서울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울시는 교통공사 채용 문제와 관련해 이 서울시 산하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 등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불협화음을 보인 것 아니냐라는 데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이 직접 이렇게 답을 내놨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마치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곧 서울시의 성공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정부의 각종 정책에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서는 바른미래당 역시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서울시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받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더 나아가 청와대의 국정운영에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는데요. 손학규 대표는 청와대가 너무 많은 권한을 쥐고 있다며 이를 정부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발 쓸데없는 일자리위원회나 일자리 수석과 같은 자리를 만들어 내각의 장관을 흔들고 국민의 혈세를
시장을 왜곡하는 데 쓰지 않게 해 주십시오.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와대를 줄이십시오. 국정을 내각에게 맡기고 국정 조율은 총리 산하의 국무조정실장에게 맡기십시오. 자, 뭐 쓸데없다라고 하는 등 오늘 손 대표의 발언 수위가 다소 높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참 기분이 좋은 날일 겁니다. 바로 내일 72번째 생일을 맞아 당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이렇게 생일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내일이 제 생일이에요. 보이가 아니라 보이다. 하나둘 대표님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대표님은 좋겠다. 무슨 식이 있어서. 네, 참고로 이틀 뒤는요, 바로 제 생일입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야 또 말로만 협치 민생법안 예산심사 스톱입니다. 네, 모레가 최 반장 생일이에요? 잠깐만. 일요일이네, 일요일. 다행이다. 출근 안 하는 날이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월요일에 생일 파티를 그래도 한번 하고요. 최 반장이 계산하는 걸로. 아무튼 뭐 파티를. 생일은 지나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생일 파티는. 아니죠. 그렇죠? 네, 넘어갑시다, 양 반장. 그럼요. 그렇죠? 네, 좋아요. 양 반장이 동의한 거예요. 자, 내일이구나, 내일. 내일이 이제 손학규 대표의 이제 생일이었군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오늘 저녁에 국회의장이 주최하는 만찬도 있고 이 자리에서도 뭐 자연스럽게 생일 화제가 나오겠네요. 네, 오늘 뭐 말씀하신 대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또 여야 5당 대표가 저녁에 국회의장 공간에서 부부동반 만찬을 가질 계획입니다. 초월회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그동안 가져왔는데 오늘은 의례적인 공식 회동의 틀을 좀 깨고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사교 모임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부동반 모임 성격상 뭐 국정 현안 등을 뭐 자세하게 이렇게 논의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 야당의 보이콧 또 예산 정국 등으로 여야가 냉각기로 접어든 상황인 만큼 자연스럽게 현안이 언급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예산 심사나 법안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내 지도부 소관이기 때문에 오늘 회동에서 아주 뭐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겠죠.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고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경색된 국회를 좀 풀 수 있는 그런 돌파구 정도는 될 수 있으리라 보고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을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일단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은요,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태도, 독주를 용납할 수 없다. 이제 뭐 이런 상황이면 국회를 보이콧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을 계속해서 내비치는 거죠. 예, 일단 뭐 두 야당의 입장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사과, 인사 검증 책임이 있는 조국 민정수석 해임, 그리고 이 고용 세습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 이걸 요구하면서 지금 보이콧을 선언한 거죠. 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야당이 많은 요구를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이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을 하는 등등의 이런 야당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좀 알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고용 세습 채용 비리 국정조사 요구는 이거는 민주당이 결심만 하면 되는데 청와대 눈치 보고 박원순 서울시장 눈치 보느라고 결심을 못해요. 정의당도 주장하고 민주당도 주장한 채용비리 고용세습의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어떤 예외도 없다. 주장한 가운데도 저 적극 수용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죠? 네, 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에 2번 열렸잖아요. 오늘도 열렸습니다.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사법개혁 관련한 주요 법안들을 일괄 상정했어요. 야당에서는
정부안을 제출해라 이런 요구를 하면서 여야 의원들 간의 갑론을박이 벌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또 법원 행정처 폐지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이 일괄 상정이 됐는데 야당은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조정은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또 공수처 설치는 송기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정부 입장을 담았다면서 정부안보다는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함께 논의해서 이 바람직한 법안을 만들면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한국당의 윤상직 의원, 정부가 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라면서 검찰과 경찰의 눈치를 봐야 하니 정부안을 내놓지 못한 게 아니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도 우왕좌왕 법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의원 법안을 정부안이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꼴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단만 민주당 의원들은요, 사법개혁의 책임은 국회에 있지 정부안의 제출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 이미 다양한 법안이 발의가 돼 있으니 그것을 토대로 가장 합당한 안을 찾는 게 국회의 의무라고 했고요. 또 표창원 의원 역시 정부도 정부안을 제출하지 못하게 된 데에 대한 비판은 좀 수용을 해야 한다면서 그러면서도 이 정부안을 내는 순간 각자 입장으로 공격을 하고 나가 결국에는 사법개혁이 불가능한 프로세스를 밟는 것 아니냐라면서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공수처 등은 그렇고요. 또 법원행정처 개혁 관련해서는요.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지금 상정이 됐어요. 오늘 상정이 됐는데 그 법안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핵심 중 하나는 대법관을 증원하는 그런 부분인데 대법원도 뭐 동의한다 그런 입장을 내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은 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의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다만 현재 대법관이 1인당 1년에 사건을 4만 건 정도 담당하는데 26명으로 증원을 해도 사건 부담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덧붙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원 벤치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26명이 한꺼번에 논의할 수 있을지도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본인 생각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대해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 사건 분야별로 대법원을 운영하는 나라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안 처장은 나라마다 사정이 달라서 우리나라는 어떨지 모르겠다 또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네요. 사법농단 얘기를 해볼게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제 기소가 됐고 또 재판부까지 이제 배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재판 국면으로 가게 됐는데 그 검찰로서도 이제 공판 준비 절차 들어갔을 걸로 보이고 또 새로운 수사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검찰이 각종 재판 개입 입증에 주력하면서 지금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수사 기록만 놓고 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많대요. 그만큼 많은 증인을 조사했다는 건데 참고인을 조사했다는 건데 핵심은 국고손실죄에 있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이 검찰이 임 전 차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30개, 공소장은 242쪽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약 3분의 2가 이 재판 개입, 즉 직권남용 입증에 할애됐습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조차도 사실관계는 인정해도 이게 죄가 되느냐 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사실상 재판 개입이라는 직권남용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원은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재판에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변수는 검찰이 공보관실 운영비 3억 5천만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면서 적용한 이 국고손실 혐의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돈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제시됐기 때문에 입증이 명확하고 법정형도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이 직권남용 혐의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이제 전직 대법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만 남겨놓고 있잖아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보면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요. 공모자로 45번이나 등장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공모라는 단어가 총 49차례가 나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45차례 공모자로 등장을 합니다. 사실상 두 사람이 한 몸처럼 움직였다고 본 셈이고요. 또 오는 월요일 소환을 앞두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은 31차례, 마찬가지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은 18차례, 또 앞서 조사를 받은 차한성 전 대법관은 2차례 공모관계가 적시됐습니다. 또 공모관계는 아니었지만 권순일, 노정희, 이동원 현 대법관도 논란인 사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그제 다뤘던 사건이지만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제 분식회계 문제 있잖아요. 속보를 좀 짚어보고 갈게요.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요청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삼성물산이 삼성그룹 내 핵심 계열사라고 불리잖아요. 이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를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라고 결론 내리고 또 검찰에 고발까지 한 증권선물위원회는요. 삼성바이오의 회계가 연결된 모회사인 삼성물산에 대한 특별감리를 검토하겠다라고 앞서 밝혔습니다. 이미 금감원이 증손위 제출한 심의 자료에 따르면 삼성바이오가 회계상 이득을 취한 경위를 분석하면서 이 분식회계의 출발점이 바로 삼성물산 합병 과정이었던 것으로 지목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의 그 분식회계가 확인된 만큼 모회사인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을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조속하게 감리를 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고요. 또 정치권에서도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정무위 청문회라도 개최해야 한다고 했고요. 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또한 고의 분식회계가 어떻게 이용됐는지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수사를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의 연관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사안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속보가 나올 거니까 최 반장이 좀 잘 챙겨주고요. 아까 누가 얘기했죠? 신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박병대 전 대법관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소환이 되니까요. 사법농단 의혹 수사 문제는 월요일에 저희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요. 사개특위로 잡을게요. 사법개혁법안 일괄 상정, 야당 정부안 내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북미 간 고위급 회담과 2차 정상회담 일정이 물밑에서 조율 중인 가운데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한 치열한 신경전도 한창입니다. 미국 펜스 부통령은 북한의 핵폐기와 사찰 계획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했고요.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던 대로 김정은 위원장은 약 1년 만에 공개 군사 행보에 나섰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가열되는 북미 간 신경전, 또 문재인 대통령의 에이펙 순방 소식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네, 북한의 손꼽히는 대남통 인사죠. 이종혁 조선 아태위 부위원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3박 4일 일정으로 방남 중입니다. 국제대회가 열리는 경기도에 머물면서 판교, 화성 등지의 여러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불이 나게 숙소에서 나와서 어디론가 향했는데요. 자, 이 버스는 고양시의 일산 한류월드 부지와 호수공원 인근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한류월드 부지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당초 북측 대표단이 평양냉면의 명가 옥류관의 남측 1호 분점 후보지를 보러 갈 거란 관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지가 후보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실제로 저때 정말 말 그대로 냉면 붐이 일었습니다. 가격도 급등했었고요. 이렇게 고반장도 먹방을 찍었습니다. 방북당 일행을 보면서 제일 부러워했던 것도 바로 평양냉면 먹방이었습니다. 면의 이런 식감도 식감이지만 이렇게 보통은 식초랑 겨자를 곁들여서 많이 먹잖아요. 근데 식초랑 겨자를 곁들이고 거기에 이 특별한 어떤 소스를 이렇게 같이 가미해서 먹는데 이게 붉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맛있더라고요. 네, 다만 경기도 측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대북 제재가 여전히 공고한 상황에서 옥류관 분점 유치 마냥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세부적 사업 얘기들은 좀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했고 지금 실질적 교류 협력이 좀 돼야 되는데 이제 제재 국면 때문에 아쉬워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대북 제재 완화, 비핵화와 맞물려서 북미가 가장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벌이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있을 고위급 회담과 2차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되기도 할 겁니다. 미국의 펜스 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 회담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면서 문 대통령에게 북측과 조금 더 긴밀히 소통하고 대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북 관계와 또 북미 관계가 함께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과 공부가 있기를 바랍니다. But much work remains. And I look forward to discussing with you the plans for another summit between the President and Chairman Kim and how we can work even more closely together in the days ahead to ensure peace and security come at last to the Korean Peninsula. 다만 어제 면담에서도 대북 제재 완화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회담 일정을 물밑에서 조율 중이라는 건 인정하면서도 공개적으로는 북미 서로가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인데요. 펜스 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치고 미국 언론과 인터뷰도 가졌습니다. 북한의 핵 폐기, 사찰 계획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will be absolutely imperative in this next summit that we come away with a plan for identifying all of the weapons in question, identifying all the development sites, allowing for inspections of those sites, and a plan for dismantling nuclear weapons. 반대로 북한은 어떨까요?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서 미국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데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1년 만에 공개 군사 행보에 나섰습니다. 국방과학원 시험장을 찾아 첨단 전술무기 시험 지도에 나섰습니다. 오늘의 이 성과는飛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의 국방력에 대한 또 하나의 일대 과시도 되며 우리 군대의 전투력 강화에서 획기적인 전환으로 된다고 말씀하시며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ICBM급 핵미사일 시험장을 연달아서 찾았습니다. 11월 화성 15형 발사 뒤엔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었죠. 하지만 올해 들어서 국면이 전환됩니다. 신년사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대화 의지를 밝힌 뒤 지난 4월 당 전원회의에선 핵경제 병진 노선 폐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자, 이후에 현지 시찰 행보는 온통 경제에 초점을 맞췄죠. 무덕히 쌓여있는 감자산을 보시고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신 듯 기뻐하시면서 삼지연군에서 올해 예년에 없는 불리한 기후 조건에서도 감자 농사에서 높은 수확을 이룩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런 김 위원장이 1년 만에 군사시설을 찾은 건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와 종전선언 등 상응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회담을 앞두고 언제든 대화의 판을 깰 수 있다는 압박 메시지인 셈인 거죠. 자, 한편으론 북한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경제 단일 노선을 천명하면서 개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공고한 대북 제재로 인해 그렇다 할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내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당심 그리고 군심을 잡는 차원의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펜스 부통령의 발언, 대북 협상의 원론적 관점을 고수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 반대로 미국 내 강경파 또는 정상회담 회의론을 펴고 검증을 강조하는 미국 내 민주당을 달래기 위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때 아닌 귤 논란을 일으킨 이 북한에 보낸 제주산 감귤 200톤 관련 속보가 나왔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귤은 평소 북한 주민이 맛보기 어려운 남측의 과일이다. 최대한 많은 주민이 맛봤음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죠. 일각에서는 귤 말고 다른 것도 같이 보낸 것 아니냐 이런 다소 정치적인 의혹도 제기가 됐지만 저는 그것보다 이게 진짜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이 될까? 혹시 당의 고위급 간부들만 먹는 거 아닐까? 하는 의문이 더 컸습니다. 자, 어땠을까요? 우리 북한 주민들 어떤 제주 밑강 맛 좋게 먹어마심? 경애하는 최고領導者동지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녘 동포들의 뜨거운 마음이 담긴 선물을 보내온 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시면서 청소년 학생들과 평양시 근로자들에게 전달할 데 대하여 지시하시었다. 네, 남측의 우려를 다분히 의식한 듯한 보도긴 하죠. 네, 아무튼 저 말대로 북한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제주 밀감 여러 주민들이 맛봤으면 합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북미 고위급 정상회담 앞두고 본격 신경전 돌입입니다. 네, 신반장은 사투리도 잘하네요. 어제 그 반장들을 대상으로 한 수능 국어 시험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한 사람답습니다. 꼴등이 누구였던가요? 어제 참 양반장이었던. 바로 인정을 하네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또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순방 중이잖아요. 어제 이제 미국 펜스 부통령과 면담을 한 내용을 저희가 간단히는 다뤘는데 북미 비핵화 협상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그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미국 내 대표적인 강경파 인사라는 얘기도 했고요. 사실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요, 고 반장. 아까 신 반장도 언급했지만은 북미 간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좀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네, 이 펜스 부통령 어제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CVID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이 북한에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은 내년 1월 이후에 이뤄질 것이고 장소와 시간은 논의 중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또 이 김 위원장이 아주 매우 중대한 무언가를 하려 한다는 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해 들었다고는 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어 가진 그 미국 MBC와의 인터뷰에서는 다음 정상회담에서는 의심스러운 모든 핵무기와 개발 장소들을 확인하고 그 장소들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고 핵무기를 폐기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는 게 필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징성이 컸던 1차 정상회담과는 달리 이번에는 핵 프로그램 사찰과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관계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결과물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그나저나 양 반장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 공개 군사 행보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지난해 화성 15형 발사 이후 1년 만에 무기 실험 현장을 찾은 거죠. 뭐 북미 협상을 앞두고 미국의 일종의 뭐 어떤 경고 메시지 보낸 거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죠. 예,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과학원 시험장을 찾아서 새로 개발한 첨단 전술무기 시험을 지도했다. 국가 영토를 철벽으로 보위하고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뭐 이렇게 밝혔죠. 다만 이 전략 무기가 아니라 전술 무기를 시험하고 또 미국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은 점으로 비춰볼 때 이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네, 우리 통일부 입장도 좀 비슷한데요. 통일부는 보도에 구체적인 무기 언급이 없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이 전술 무기라는 표현으로 비춰볼 때 재래식 무기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역시 시험이 신의주 인근에서 진행이 됐으며 발사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북한에서 첨단 전술 무기 시험이라고 한 사항에 대해 군이 도발로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최 반장도 얘기했지만 수위 조절을 한 흔적이 곳곳에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일단 그 무기가요 신형 장사정포로 추정된다 이런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들이에요. 하지만 이제 군 당국은 일단은 공식적인 확인은 아직 안 됐다라는 정도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아까 그 신 반장이 귤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고 반장이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북한 주민들한테 전달됐다는 얘기를 직접 북한 매체가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귤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새 또 귤이 제철입니다. 저도 아주 많이 먹고 있는데 청와대가 남쪽 귤을 접하기 힘든 북한 주민에게 좀 많이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입장까지 밝혔었죠. 근데 이게 좀 엉뚱한 논란으로 번져서 이제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뭐 귤 말고 다른 걸 같이 보낸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까지 제기를 했었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아주 많은 비판들이 나왔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귤이 그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이 될 것이냐 이런 궁금증들도 좀 많았습니다. 북한이 직접 언론 보도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청소년 또 학생들과 평양시 근로자들에게 귤을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한 겁니다. 자, 이종혁 조선 아태위 부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이 경기도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했잖아요. 아까 이제 신 반장이 잠깐 영상을 소개했는데 주제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진상규명과 평화 이거잖아요. 뭐 관련한 언급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이종혁 부위원장이 직접 답사를 했는데요. 상당히 좀 일본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아직까지 아시아 태평양 곳곳에서 갈등과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은 것은 일본의 탓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일본의 평화적 협력을 위해서라도 역사적 범죄 행위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책임 있는 사과 또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범국인 독일의 반성과 피해 보상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그 메르켈 총리의 그 사과하는 모습 아주 인상적이었죠. 그나저나 오전에 일산 호수공원 또 그 한류 월드 부지를 둘러봤다고 하던데 양 반장 정말 옥류관 분점이 생기는 거예요? 일단 뭐 아까 발제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도 들어보셨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대북 제재가 있기 때문에 당장 뭐 낸다 만다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다만 경기도 이 고양시의 관계자는 북한 대표단 일행이 옥류관 부지를 둘러본 것은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재준 고양시장,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북측 관계자들이 대화를 나눴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건 앞서 말한 뭐 대북 제재 문제도 그렇지만 이게 경기도 내에서 그 기초단체들끼리의 유치 경쟁이 되게 치열하다고 합니다. 맞아요. 저도 들었어요. 그 얘기. 그러니까 고양시뿐만이 아니라 뭐 파주시, 동두천시 다 뭐 이게
블루칩이 될 게 뻔하니까 우리 고장이 내자 뭐 이렇게 경합을 벌이고 있어서 경기도가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좀 피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이 언급을 피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은 뭐 제재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은 뭐 만약에 이제 분점이 생기면요, 저희가 회식하러 한번 가죠. 물론 이제 인사철이라서 남아 있는 반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남아 있다면 한번 가는 걸로 하고요. 부장이 안 계실 수도 있는 거 제가 없을 수도 있죠, 물론 당연하죠. 저랑 같이 없을 수도 있고 양 반장하고. 자, 그나저나 오늘 남북 항공 회의도 있지 않았어요, 최 반장? 네,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첫 남북 항공 실무회의가 열렸는데요.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남북 간 동서의 국제 항공로 연결을 제안을 했고, 우리 측은 이에 대해 추후 항공 당국 간 회담을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가자라고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국제 민간 항공기구의 이 인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신규 항로 개설을 요구한 바 있는데요. 이 인천과 평양 비행정보구역을 연결할 경우에 우리에겐 비행거리를 단축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회당 80만 원 수준으로 알려진 이 연공 통과료를 북측에 지불하는 문제는 대북 제재에 저촉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 일정을 챙겨볼게요. 싱가포르 아세안 회의 일정을 마치고요. 지금 이제 에이펙 참석차 이동을 했는데 그 열리는 장소가 파푸아뉴기니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또 제가 에이펙 순방 갔다 왔던 기억이 또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빨리 잊어요. 그런 기억은. 네,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이 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쉽지 않다는 정도. 자기가 귤을 잘 먹는다는 좀 별로 알고 싶지 않은. 꼭 알아야 되는 정보는 아니죠. 그러니까. 내일 모레 제 생일이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더 할 얘기 없어요? 좀 있다.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자, 이 문 대통령 우리 시각으로 저녁 7시쯤 이 파푸아 뉴기니에 도착을 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역시 가장 주목되는 일정은 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입니다. 작년에도 에이펙 기간에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특히 이번에는 시 주석의 연내 방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 논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그 좀 안타까운 소식 하나가 전해졌는데요. 문 대통령 순방에 동행을 해서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실무를 총괄하던 외교부의 김은영 국장이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네, 문 대통령이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오늘 아침 절을 수행해왔던 외교부 남아시아 태평양 김은영 국장이 뇌출혈로 보이는 증세로 방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됐고 현재 의식이 없다면서 과로로 보인다, 매우 안타깝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현지에 있는 병원에 긴급 입원을 해서 대통령 주치의가 또 현지에 남아서 치료를 돕게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를 보니까요. 그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번 이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관련해서 상당히 거친 발언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일본 국회에 나가서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 건 아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다만 그 다음에 하지만 해결은 끝났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궤변에 가까운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이 엉킨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아무튼 일본 아베 총리 내각에서 개인 청구권은 별도의 사안이다라는 발언이 나온 건 처음이니까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요 관련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조금 더 속보를 챙겨봅시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북미 고위급 회담 앞두고 신경전 돌입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가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녀의 담임을 맡았었고 이후에 대학 진학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실이라면은 많은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하지만 진상은 곧바로 확인이 됐죠. 사실이 아니었고 가짜 뉴스에 낚였던 겁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국회에서요.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가 이렇게 있었죠. 출입 기자들 여기서 김성태 원내대표 발언을 이렇게 노트북에 받아치다가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이 발언 때문에 말이죠. 김상곤 전 교육부총리의 자식을 담임교사로 책임졌던 분이 이번 숙명여고 쌍둥이 딸의 아빠라는 의혹이 우리 당 제보에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태 사무총장께서 밝히겠습니다. 아니 이건 이건 쌍둥이 아빠 이 교무부장이 김상곤 전 부총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자
이 얘기 듣고 나서 다들 기자들이 김용태 사무총장 입만 쳐다봤습니다. 자, 마이크 건네받은 김 총장 이렇게 제보 내용 공개합니다. 김노국 의사가 김상원 전 교육부 총리 딸의 담임이었다는 것이 현재 지금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서울의 명문 사립대 그것도 이 치과대학에 합격하였는데 이 학교의 그 학과는 학종과 수시로 뽑는 데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단지 우연의 일치인지. 자, 정리하면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김 전 부총리 딸의 담임이었다. 그런데 그 딸이 명문 사립대 치과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니까 담임 선생의 입김이 절대적인 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수시 합격했다. 이거 딱 그림이 나오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이죠. 취재에 들어갔죠. 교육부에 문의를 해서 이거 사실이냐 그랬더니 교육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자, 김 전 부총리 딸이 3명인데 그중에 둘째, 셋째 딸이 숙명여고를 다니긴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교무부장 담임을 맡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둘째는 러시아 대학에 갔고 셋째는 사립대 법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치과대학이라뇨.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앞서 진짜 호언장담하듯 얘기했던 김용태 사무총장 2시간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내서요. 당에 여러 제보가 들어왔고 마침 SNS에서도 이런 의혹이 있음을 확인한 뒤에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총리와 딸들 그리고 전 교무부장에게 사과한다고 했더군요. 진짜 이 SNS는 인생의 낭비다라고 일가를 했던 알렉스 퍼거슨 전 이 맨유 감독의 말이 생각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고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수능 때면 국회의원들도 바쁩니다. 수능 끝나긴 했지만요. 자, 지역구 수험생 응원하는 현수막을 지역구에 달기 바쁘죠. 자, 작년에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가장 화제였는데, 자, 더불어민주당의 더를 활용을 해서 자, 마지막까지 더 힘내세요라고 했다가 그 뒤에 바로 전재수, 저는 재수, 너도 재수 뭐 이래서 뭐야 이름 왜 이래? 약간 이 논란성 재미를 줬단 말이죠. 자, 이 수능 시즌만 되면 생각나는 바로 그 이름 전재수 의원. 올해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수능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전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구로 한번 가보죠. 보시죠. 자,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아직은 평이합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재수는 저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재수, 고로 너는 합격. 자, 이른바 자학객으로 긴장했을 수험생들 마음을 풀어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 수능 현수막 얘기가 나왔으니 한 말씀만 더 전하죠.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 한국당 가는 거 아니냐, 요새 그런 얘기 참 많은데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정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바른미래당에서는 마음이 떠나긴 한 것 같다라는 걸 짐작해 해주는 작은 단서 하나가 포착이 됐습니다. 보시죠. 자, 이겁니다. 이현주 의원 지역구인 경기 광명에 걸린 현수막인데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힘내세요. 자, 그리고 자, 국회의원 이현주입니다. 당명이 없습니다. 예전부터 현수막에 당명 빼버리면 그게 어떤 논란을 낳았는지 이현주 의원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걸 단순 착오로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이거 어제 꽤나 논란이 됐던 사진인데 오거돈 부산시장이 그제 부산시청 또 시청 산하 사업소에서 일하는 용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직접 고용한다 발표한 뒤에 그 노동자들과 함께 회식한 걸 촬영한 사진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한번 찬찬히 뜯어보면 뭔가 좀 저희가 블러 처리를 하긴 했지만 이게 뭐야 싶은 부분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눈치채셨나요? 그렇습니다. 오거돈 시장 양쪽 옆 그리고 정면에 젊은 여성 노동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자,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저렇게 자리가 많은데 왜 오거돈 시장 주변에만 전분들이 저렇게 착석을 했던 걸까요? 자, 이 사진을 소개한
기사에 달린 댓글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죠. 과거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전업주부로 있는 한 여성분의 글인 것 같습니다. 자, 옛날에 나도 젊었을 때 윗사람 옆자리는 늘 나를 앉게 해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빨리 끝나기만 기다렸는데 저 행태 여전하구나. 내 딸들이 저런 대우를 받을 걸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오른단 말이죠. 자, 어디 보자. 시장님은 어차피 가운데 앉으실 거고, 우리 홍길순 씨랑 여직원들이 그 옆에 쭉 둘러앉지 그래. 그냥 너가 거기 앉으세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하여튼 불편해 보이는 사진인 건 분명한데, 하여튼 관련해서 혹시 반론이 들어오거나 그러면요, 다시 소개해 주는 걸로 하고요.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딸의 부정 입학 의혹을 제기했다가 아까 몇 시간이라고 2시간이라고 했죠. 2시간 만에 사과를 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실망스러운데요. 네. 지금도 사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김상곤, 자녀, 딸, 치대 이런 걸 검색을 하면 관련 글들이 주르륵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 김 전 부총리의 두 딸이 숙명여고를 나왔고 특히 둘째 딸의 고3 담임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바로 그 교무부장이다. 그래서 그 딸이 모대 치대에 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의 설명대로라면 이 당에 들어온 관련 제보들이 또 많았고 마침 또 SNS에 그런 내용이 있길래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구나, 분명해 보이는구나 싶어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의 둘째 딸, 러시아에서 대학을 다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셋째 딸은 법대 다니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 정보 중에 맞은 거는 두 딸이 숙명여고 출신이라는 그 부분밖에 없는 거네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것만 맞게 된 건데요. 가짜 뉴스가 원래 좀 부분만 맞아요. 팩트에 아주 일부만. 네, 근데 좀 안타까운 게요. 교육부에 전화 한 통화만 해봤으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을 텐데 왜 저렇게 경솔하게 얘기를 했나 싶고요. 또 김용태 총장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취재해달라고 하던데 그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좀 확인을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언론한테 부탁을 하는지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교육부에 출입하는 기자들 얘기로는 이미 그런 소문이 꽤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내부에서 그래서 문의가 있었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서 신경을 안 썼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걸 그냥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나간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가요,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과거 박원순 시장 딸이 서울대 미대에 진학했다가 법대로 전과를 한 사실을 다시 거론했죠, 고반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처음 제기됐던 의혹인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걸 다시 거론한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그 서울대 법대 교수는 현재 이 정권의 실세 중에 실세다. 우연의 일치이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짐작하는 그 인물인가요? 실세 누구예요? 네, 조국 민정수석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 당시에 한나라당 주장은 박 시장의 딸이 법대로 전과했던 2006년 이 법대 부학장이 조국 교수였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2006년에 이 조국 수석은 이 방문 교수로 해외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조국 수석 이름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것도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조국 수석이 오늘 또 반박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네. 2011년 당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나를 적시하며 펼친 황당무계한 주장의 반복이다. 나를 지목한 게 아니라면 누구를 지목한 건지 정확하게 또 밝혀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정황상 조국 수석밖에 없는데요. 지금 얘기한 그 정권 실세 중에 당시 그렇죠. 법대에 있었고, 그렇죠? 네. 자, 그리고요, 오늘 오후에 들어온 속보인데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그 권성동 염동열 의원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흥집이죠. 강원랜드 전 사장이 그 마지막 결심 공판을 했는데 아주 확실한 진술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 야당 의원 죽이기다 이러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었죠. 채용 청탁 자체를 내가 한 적이 없다 말이죠. 일단 그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증거법칙과 법리를 무시한 기소입니다. 권력 남용을 통한 야당 의원 죽이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그러니까 두 의원 측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지금 재판 중인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어제 재판에서 두 의원 모두한테 직접
직접 측도 아니고 직접 부탁을 받았다. 자기가 직접 부탁을 받았다 그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두 의원한테서 그렇게 진술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기존의 입장하고 다른 거네요. 제가 네. 그 재판을 그 진술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제 이 춘천지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결심 공판에서 이 최 전 사장은 권성동 의원이 직접 찾아와서 청탁 명단을 건네줬고 권 의원 비서관인 김모 씨를 뽑아달라는 부탁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또 염동열 의원 역시 강원랜드 커피숍에서 만나서 직접 명단을 나에게 줬고 불가능하다는 뜻을 전했지만 꼭 부탁한다는 말을 했다라고 진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의원의 주장과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인 거죠. 네, 다르기도 다른 것이고요. 둘 다 이제 직접 명단을 건넸다는 거잖아요. 뭐 커피숍이라든지 아주 구체적인 정황까지 나왔네요. 일단 진술은요. 네, 결국 뭐 치열한 법리 다툼 또는 뭐 그 사람들 간의 진실 게임 공방으로도 번질 것 같은데 일단 최 전 사장은 특히 지역구 의원에게 이런 부탁을 받는 건 당시에는 관행이었지만 뭐 경솔했던 점을 뉘우치고 있다. 이 강원도와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재판은 내년 1월 최종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데 그 결과는 뭐 아무래도 권성동, 염동열 두 의원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두 의원은 최영집 전 사장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입장을 내겠죠.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자, 그리고 이건 정치 얘기는 아닌데요. 울산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여성 알바생, 왜 웃어요? 발음 때문에 그래요? 여성 알바생에게 음식을 집어던졌던 그 40대 남성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회적으로 크게 뭐 파문이 일었었는데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서요? 네, 뭐 다들 동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뒷차량에 그 블랙박스에 찍힌 차창을 통해 이 햄버거가 쑥 하고 날아가는 그 모습 보고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피해자는 음식으로 얻어맞고 큰 충격에 빠졌었는데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결국 어제 그 남성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이 세트를 주문했는데 단품이 나와서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쌓여서 감정이 폭발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이 부인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제 권성동 의원이 최응집 의원이 자기를 직접 만나서 이제 명단을 받았다는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만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말이 좀 잘렸는데 물론 이제 당사자하고 통화도 하고 직접 사과 뜻도 밝혔다고는 하지만은 글쎄요, 뭐 화가 났다고 해서 그렇게 물건을 집어던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화난다고 다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더군다나 이 햄버거를 집어 던진 남성이 한 뭐 언론과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이 버거 세트 4개를 주문했는데 버거가 안 된다길래 다른 거 4개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 순간 이 알바생이 뭐라고 했는데 마이크가 울려서 잘 들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자기는 그냥 습관적으로 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차를 앞에 대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딱 보니까 세트가 아니라 단품이길래 화가 나서 확 던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알바생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제대로 듣지 못하고 또 모니터로 최종 확인을 하지 않은 본인 잘못이었던 거죠. 저도 뭐 당연히 그렇죠. 네, 하여튼 뭐 본인의 신상이 털려서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그런 후문도 뭐 있더라고요. 자, 오늘 기사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국당 김상곤 딸 의혹 제기했다 망신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이 오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검찰로 송치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이 불법 음란물 유통부터 삭제까지 아우르는 이른바 외파드 카르텔의 정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양진호 회장을 수사 중인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양 회장의 혐의 말 그대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폭행, 강요, 음란물 유통, 마약 투약 등등 모두 합쳐서 10가지나 됩니다. 경찰은 혐의 대부분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폭행, 강요 등 피해자 10명을 확인하였고 대마초 흡연, 동물학대 등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피해자 10명도 함께 형사 입건하였으며 추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네, 하나하나 살펴보죠. 이번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건 폭행과 강요, 엽기 행각 때문이었지만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불법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 결과 단순 방조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이 불법 음란물 유통 카르텔의 정점에 양 회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A씨가 에파드 업체 2곳, 필터링, 디지털 장의사 업체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이를 통해
에파드 카르텔의 실체를 확인하였으며 자, 그러니까 음란물을 올리는 웹하드 업체, 그리고 음란물을 막는 필터링 업체, 또 음란물을 지워주는 이른바 디지털 장의 업체 모두 양 회장이 실소유주였다는 겁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경찰 설명대로라면 올려서 돈 벌고 지워주고 돈 벌고 뭐 그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또 이 과정에서 제대로 필터링을 하지 않아 음란물이 계속 유통되게 만들었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물론 양 회장은 필터링 업체 운영 등과 관련해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경찰은 이렇게 불법 음란물과 관련해 올린 수익이 7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양 회장 사건이 널리 알려진 계기가 된 이 직원 폭행, 강요 등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혐의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진호 회장 지난 7일 긴급 체포 당시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감할 수 없는 행동으로 공부를 잘한 것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자, 경찰이 밝힌 잘못이 뭐 한두 개가 아니어서 정확히 어떤 걸 잘못했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전부 잘못했다고 하는 건지. 자, 아무튼 오늘도 이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음란물 카르텔 운영한 걸로 조사되는데 인정하십니까? 여러 범죄 혐의들의 자, 양준호 회장의 이런저런 행각으로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죠. 이렇게 막 직원들 갑질하고 그러는데 이 직장 내 갑질에 대해서 좀 어떤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할 수가 있지만 사적 기관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관련하는 부처들, 거기에 말하자면 수정하고 정정할 수 있는 부처에는 저희가 권고를 할 생각입니다. 네, 정말 직장 내 괴롭힘 심각한 문제입니다. 직장 상사 또는 동료 또는 후배 자, 아무튼 자, 정말 문제입니다, 이거. 이 사람 왜 그래요 갑자기? 아니, 못 본 사이 이상해졌네요. 왜 이래 이 사람? 이 사람 왜 이래 갑자기? 왔어. 네. 예나 지금이나 존재감이 참 없네요. 근데 저희가 저렇게까지 자세히 봐야 돼요, 부관장은? 네, 빨리 끊어주세요. 이제 피디님. 정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뭐 아무튼 약간 농담으로 한 이야기지만 자, 정말 이 괴롭힘 때문에 회사 못 다니겠다 이런 심각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국가인권위가 올해 초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직장인의 73.3%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거의 매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도 12%나 됐습니다. 자, 그래서 발의된 법안이 바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입니다.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만들겠다 이런 법인데 이게 국회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에서는 통과됐지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근로기준법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인데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매우 불명확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정의를 반드시 바로잡고 법을 시행해야 됩니다. 이게 법이 시행된다면 우리 사업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이 모호해서 오히려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겁니다. 하지만 법이 통과돼야만 최소한의 괴롭힘이라도 제대로 규정 짓고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근거 규정, 법적인 근거 규정이나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해당 노동자들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빨리 그런 사항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해달라고 저희에게 굉장히 많은 요청을 했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발제는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양진호 검찰 송치, 웹하드 카르텔 드러나. 네, 저렇게 편집하니까 우리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네, 양 번장하고 저하고요. 자, 하여간 그 양진호 회장 혐의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요. 오늘 그 발표를 보니까요, 범죄 종합 세트다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약 혐의 관련해가지고 지금 또 마약 혐의는 어떻게 됐어요? 제가 이 마약 투여 혐의를 확인해줄 모바일 검사 결과가요 다음 주쯤에 나온다고 경찰이 설명을 했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 향정신성 약물 투여 혐의에 대해서는 양 회장이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 대마초를 수차례 피운 혐의는 경찰도 확인을 했고 양 회장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대마초는 양 회장이 실소유한 회사 임직원의 지인을 통해서 구한 것으로 조사됐고 판매자도 입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 참, 그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있었잖아요, 신반장. 네, 그 의혹 역시 추가로 수사하겠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경찰은 비자금 부분도 별도 수사 부서를 이미 지정을 했고 자금 관계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하여간 직장 내 괴롭힘 전부터 논란이 됐었죠. 이번에 양진호 회장 사건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는데 그 법이 발의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양 반장. 그렇습니다. 19대 때도 발의가 됐었는데 통과가 안 됐죠. 예, 이번 20대 국회 들어와서는 저희도 너무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는데 간호사들 태움 문화 또 조현민 물벼락 갑질 이런 게 이어지면서 화두로 올랐었고 그래서 비슷한 법안들 여러 개가 지금 발의가 된 상태고요. 지난 9월 국회 환노위에서 여야 의원들 만장일치로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회 법사위에서 기준 모호성, 그러니까 이 괴롭힘이라는 개념이 지극히 자의적이고 추상적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지금 발목이 잡힌 거죠.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건 주로 야당이, 특히 한국당 의원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건 아니고 통과를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 환노위 간사인 이미자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폭행 사건을 언급하면서 직장 갑질은 침묵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미자 의원 말 직접 들어보시죠. 법사위에서는 정의 모성으로 인해서 신중히 접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청드립니다. 갑질로 사회의 척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요, 디지털 성범죄 입법 관련한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 좀 결론이 나온 게 있어요? 네, 일단 정부와 민주당 오늘 오후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 당정 협의를 가졌습니다. 여당 원내지도부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진선미 여가부 장관, 또 유영민 과기부 장관 등이 참석을 해서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방안 논의했는데요.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스마트폰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정기국회에서 미투 법안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이런 피해가 큰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 이 불법 촬영 범죄의 실효적 대응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면서 검찰의 이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요건 등을 완화해서 피해자에게 신속한 경제 지원이 이뤄지게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영민 장관은 이 과학기술을 통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인공지능을 활용한 불법 영상 차단 기술을 이달부터 인터넷 방송에 시범 적용 중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많은 것이 걸러질 수 있도록 조속히 거의 내년 연말까지는 상당 부분이 이걸 통해서 걸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어제 제가 마저 짧게 속보로만 전했는데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있잖아요. 지금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피의자 이 김성수 한 달 가까이 법무부에서 이제 치료 감호소에서 이 정신 감정을 받았는데 감정 결과 심신상실, 물론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은 있었습니다만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과는 전혀 거리가 먼 걸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어제 밝혔죠. 이 감정 결과 김 씨는 사건 당시 치료 경과 등에 비춰 봤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걸로 판명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에 정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다만 이런 가운데 김성수의 동생이 공범이냐 아니냐를 두고 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피해자 유족 측은 동생 역시 살인 공범이라는 입장인데요.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보면 피해자가 이 흉기에 찔린 상처가 기존에 알려진 약 30여 곳이 아닌 80여 곳으로 드러났는데요. 유족 측은 특히 뒤통수와 목덜미에 상처가 집중이 된 건 동생에게 피의자가 붙들려 있을 때 흉기에 찔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CCTV 영상이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해서 이 동생을 살인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대신 공동폭행 혐의, 그러니까 이 폭행 공범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이지만 강지영의 톡소른 정치가 바로 뒤에 있죠. 어제 현장 취재를 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자, 오늘 그 고반장 발제 제목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범죄 종합 세트 양진호 검찰 송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정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국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을 떠올리면 모두들 하나씩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실 텐데요. 도문을 열고 태권브이가 나오는 그런 전설 아닌 전설 이야기, 또 입법활동을 위해서 서로 다투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 국회의사당이 43년 만에 개보수 작업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내막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래도 초기에 좀 정치부 회의 좀 나와주셨잖아요. 뭐 나가진 않고 하여간 뭐 했어요. 이 정도 좀 보시는지요? 요새는 바빠서 뭐 볼 시간이 없어요. 잘. 저희가 보니까 국회의사당 개보수 관련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내년이 이제 임시의정원 100주년이라서 그 지금 헌정기념관에서 100주년을 맞아서 뭘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좀 전문가들 그 진단을 받자고 좀 원로들 몇 분 또 이 소장 전문가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자문을 받는 이제 와중에 이 국회가 너무 위압적으로 비친다. 돈 들여서 뭘 짓고 어쩌고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현재 나온 얘기 가지고는 뭐 돈 크게 들 거 없어요. 조명식 뭐 하는 방향 좀 바꾸고 좀 전문가들 그러면 그렇게 여러 의견을 좀 수렴해 보자. 뭐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1960년대 말 국회의사당이 건축될 당시 전문가들의 견해는 무시하고 무조건 웅장하게 짓자는 정치권의 입김이 거셌다고 합니다. 때문에 국회의사당은 품위 없는 건물로 낙인 찍혔다고 하는데요. 국회의사당의 문제점,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건축가 김원 선생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사당이 지어질 때부터 사실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제가 지금 와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지금 국회의사당 앉은 자리 뒤편에 양말산이라는 얕은 산이 있었어요. 우리는 건물 안 칠 때 뒤에 이렇게 편안하게 베개 같은 야트막한 언덕 같은 거 기댈 데가 있고 앞에 툭 터지고 이러는 게 제일 그 편안한 건물의 배치란 말이죠. 지금 없잖아요. 그 뒤에 언덕이든 뭐든. 잃어버렸어 그 산을. 근데 그 외에도 뭐 지나치게 높은 국회의사당 의장 자리도 굉장히 높고. TV에 가장 많이 나온 장면이 왜 의장석이잖아요.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연설할 때 키가 작아가지고 의장 뒤로 돌아서서 악수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하더라고. 그 위에 올려진 돔 자체는 사실 그 원래 국회의사당 건물과는 어울리지가 않는 건가요? 원래 설계한 그 이제 현상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당선된 작품이거든요. 그때는 없었어요, 돔이. 아마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이제 기억이 되는데 외국에 가면 그런 돔이 많으니 우리도 돔을 씌워라. 어울리지 않는 것을 강제로 윗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씌웠다고 말들이 많았고. 그럼 이제 사실 국회를 생각하면 그 국민들의 인식이 그래서 좋지가 않잖아요. 로비에서 뭐 이렇게 엄청나다고. 의원들 타는 입구 따로 있고 시민들은 저 뒤로 가야 되고 주차장도 차별하고 엘리베이터도 차별하고 그런 것을 프로그램으로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구나. 국회의사당이 지어졌을 당시에는 권위가 중요시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에 대한 이미지는 여전히 부정적인 이미지,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국회의사당이 바뀐다면 불통의 공간에서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김포 보육교사 사망 사건, 맘카페 회원 등 6명 입건입니다. 저희도 전에 한번 다룬 기억이 나는데요. 김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투신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의심을 받자 심적 괴로움을 이기지 못했던 거죠. 경찰은 이 사건 관련해서 오늘 맘카페 회원 등 6명을 입건 조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은 일부 회원은 이 해당 교사가 아이 한 명을 밀친 것 같다며 원생 학대 교사로 단정짓고 실명을 쪽지로 유포했습니다. 인터넷 각종 게시판에서 비난글이 이어지자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이런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유출하는 것만으로도 범죄 행위가 된다는 점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일찍 들어가요. 미세먼지에 뭐 등등등. 알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네,